네이버는 이제 그 조금 전에 어, 카카오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글쎄요, 그 네이버를 39만 7천 원에 이제 편입을 하셨는데 일단은 그 자락까지 어차피 돌리기가 이제 좀 언젠가는 돌린다고 봅니다. 그 언젠가는이라는 게 그렇게 멀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내년이면은 시장 지수는 뭐 지금보다 월등히 위로 올라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금리를 이 정도로 올릴 정도로 경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예? 부정적인 내용의 기준에서는 아이고 이거 뭐 큰일 났다 이런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부정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 정도로 금리를 올린다는 자체가 기초적인 체력이 뒷받침돼 있으니까 올리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죽자 하고 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기본적인 펀더멘탈, 기본적인 그 실적 부분은 충분하다. 예, 그것이 이제 급격히 금리를 올리게 됨으로써 경기가 좀 둔화된 부분이 어느 시점에서 빠르게 회복이 될 거냐. 가끔씩 그 정신 나간 친구들이 저도 이제 말투를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좀 성격이 저도 뭐 덩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혈질이어서 그런지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간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밑도 끝도 없는 말 같지도 않은 내용. 그러니까 피해는 여러분들이 보신단 말이에요. 금리 이렇게 급격히 올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금리 인하는 언제 할까 이런 내용을 보도 자료에서도 그렇게 나와. 금리 인하를 언제 할까? 금리 인하가 좋은 게 아니에요. 금리 인하는 언제 합니까?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를 인하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은요, 2015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게 9년 6개월 만에 한 거거든요. 9년 6개월 만에. 9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한 거고, 그리고 금리를 다시 이제 12월부터 내린 부분은요, 2009년 7월에, 2007년 9월에 금리를 인하했단 말이에요. 2007년 9월에. 그럼 2007년 9월 대비해서 2019년도에 금리를 내린 거니까, 그럼 얼마예요? 19년도니까 12년 만에 금리를 내린 거예요. 12년 만에. 코로나19 때문에. 그 코로나19 뭐 엄청난 거죠, 그게. 그 코로나19 때문에 제로 금리까지. 그 정도로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위험합니다. 다만 이제 급격히 내리고 바닥을 찍고 이제 거기서 이제 부양책이 나와서 거기 바닥에서부터 다시 돌리면 모를까. 그러니까 완전한 대바닥 금리에서 돌릴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 완전히 대바닥 금리에서 돌릴 때는 이제부터 경기 살아나네 이렇게 가는 거고 정점에서 금리를 조금씩 내려나가기 시작하는 건 이거는 시장이 정점을 찍었다. 경기가 정점을 찍고 금리를 낮춰서 부양을 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금리를 바닥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 폭발적인 시세다. 업종만 잘 잡아서 대박을 내자. 근데 이번은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급격한 금리 인상. 근데 결국은 급격한 금리 인상의 충격은 있었지만 그 충격이 바닥을 일정 범위 형성을 하고 지표는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산업별로 극대형주에서도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장.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이 소형주에서 터졌단 말이에요. 뭐 사료주들 시가총액 600억, 700억, 1000억, 2000억짜리에서 거래대금이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2000억, 3000억 터지면서 변동성 나오고 그런 거는 비중을 많이 실어서 갈 수가 없어요. 변동성 크기도 그렇고 연속성도 없고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내년이면 더더욱 좋다. 연말까지는 저는 뭐 좀 과도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신감이 여러분들이 너무 결여돼 있으시다 보니까 저는 연말까지는 3,000포인트 간다고 봐요. 저는. 그래봐야 600포인트인데 20, 30%의 등락률은 기존에도 충분히 있었다. 그러니까 과매도 권역에서 돌리는 흐름은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찌됐든 뭐 그 흐름 범위가 내년이든 또 내년 1, 4분기든 2, 4분기든 뭐 상반기든 뭐 그런 기준에서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시장 지수가 이제 3,000 그리고 당연히 3,300은 넘기겠죠. 왜? 그만큼의 인플레이션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네이버의 그 시가총액도 당연히 오르리라 보는데 그렇게까지 가져간다면 종목을 AS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가져가야 돼. 왜? 아니 네이버의 지금 시가총액이 어찌됐건 순위가 9위죠. 시가총액 순위가 뭐 9위,
8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8, 9, 11 왔다 갔다 합니다. 얘가 이제 시가총액이 LG에너지솔루션 없을 때는 시가총액 그 장중에 2위까지 올랐었어요. 하이닉스를 뛰어넘는 흐름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28조란 말이에요. 28조고 뭐 메이저들 외국인들 또 대주주 외국인 기관들 지분 빼고 나면은 사실상 개인들의 유통 물량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산 가치 부분도 뭐 성장주 치고는 어마어마하죠. 1.16이라면 그동안의 순이익 부분이 굉장히 많이 누적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PER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해도 글로벌 시장에 내놨을 때는 지금의 주가는 뭐 그렇게까지 고평가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제 기준에서 이 잣대는 일단은 성장주는 성장주대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보고 시장 평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들여다봐요. 특히 이제 저는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지금 결여되어 있으신 상태에서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을 계속 가져간다는 것도 부담이 되죠. 결론적으로 이제 그 아까 카카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19 찍을 때 그 당시 기준에 이 네이버의 사상 최대치 고점, 고고점을 딱 넘기는 그 흐름이요. 수급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그 수급이 유입된 그 흐름하고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 규모가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완전히 좀 많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네이버가 월등히 큰 업체였죠. 시가총액 자체가. 그 네이버는 이제 시장 연동 조정, 인덱스 상품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연동 조정이 좀 깊었고 카카오는 사실상 거의 덜 빠졌어요. 그 흐름 속에서 가장 빠른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남들이 사실은 시장 코로나19 때문에 미끄러졌을 때 상대적으로 덜 밀리고 가장 빠르게 돌리니까 왜 수급 논리거든요. 사상 최대치 수급이 들어왔어요. 실적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얘를 팔아서 낙폭과대주를 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는 얘를 좀 일찍 팔긴 했지만 낙폭과대주를 본 게 아니라 얘를 팔아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들어가서 언제 5월 달이죠 사실. 굉장히 일찍 팔았어요 5월 달에. 여기서 굉장히 일찍 팔고 대신에 여기서 지분을 이제 30%를 채워놨기 때문에 남들 코로나19로 고생할 때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수익이 발생돼 있는 거죠.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이 고점일 때 요자락의 주가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5월에 정리를 했으니까 여기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응? 시장의 지수는 아직 올라오지도 못했을 때. 정리하고 낙폭과대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렇게 해서 80% 수익 내고 한 달 만에.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시즌 들어서 수익 내고. 그리고 이들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부러웠긴 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시젠 그때는 30% 비중 시즌에 다 들어갔어요. 거래대금 뭐 시즌 한 하루에 2조씩 터졌으니까 2조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8월 24일 이후에 삼성전자 빼고 삼성전자 한 달에 1조 넘기는 게 한두 번, 두세 번은 있으니까 삼성전자 빼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래대금 1조 이상 터진 게 마지막 터진 게 8월 24일 현대로템 1조 안 나와요. 거래대금이. 근데 이 당시에는 시젠이 하루에 거래대금 뭐 1조는 우습게 터졌고 2, 3조씩 2조 3천억씩 터질 때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때 한 달 들어가서 시젠에서 10만 원대에서부터 30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일찍 파는 거에 대해서는 아쉬운 건 없는데 작년에 네이버 시세를 못 잡았는 게 아쉽죠. 그래도 지금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요. 지금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작년에 네이버를 만약에 들어갔다면 이러한 수급 범위에 손바뀜의 수급입니다 해서 들어갔다면 밀릴 때에도 사실상 낙폭과된다 하고 미련을 좀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거래대금 좀 많이 둔화했다 할지라도 어쨌건 우리는 잘 정리를 하고 그 나서 그 이후의 기준인데 9월 달에도 한번 그 신규 가입하신 분이 질문 주셨을 때 전략 매도를 드렸단 말이죠.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기준에서의 펀더멘탈은 그나마도 PBR 1배 수준 엄청난 거죠. 뭐 성장주 치고는 저평가 상태. 그리고 PER 지금의 기준에 이제 내년치 20배 정도면 글로벌 시장에 내놨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 상태는 맞는데 9월 달까지만 해도 여전히 고평가로 저는 인식을 했고 지금도
그 저평가는 맞지만 그 저평가를 인정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의 동종업계를 비교했을 때요. 그걸 그 저평가로 인정을 하고 주가를 견인할 만큼의 흐름은 지금 아니다. 메이저들이 매수를 하거나 이 저평가인데? 라고 매수를 하거나 이거 낙폭과대인데 하고 들어오는 수급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지금은 편입설정 범위를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가에서 2020년, 2021년처럼의 그 엄청난 변동성의 크기를 현재 위치에서 기대하기에는 모멘텀이 부족해요. 명분이 부족해요. 결론은 정리하자.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분석한다는 건 세 가지로 기준을 잡습니다. 하나는 이제 랜덤워크 이론이라고 그래서 분석에 대한 의미가 없다. 과거 데이터로 미래를 본다는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그 랜덤워크 이론은 우리하고 그럼 안 맞죠. 그럼 우리가 흔히 쓰는 게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인데, 기본적 분석에 뭐 그래 저평가 수준이라고까지 인정을 해줘요. 예를 든다면 그 다음 범위가 이제 그럼 저평가인데 언제 사야 돼? 라고 했을 때 결론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는 메이저 종목에서 가장 볼 수 있는 게 수급인데 수급이 어찌됐건 들어오는 게 없어요. 인정을 안 해. 윤정도가 저평가라고 얘기를 해도 인정도 안 하고. 그럼 두 번째 기준에서는 메이저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수급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예전에 메이저가 안 들어오고 개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떠안았어도 이런 시세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런 전제 조건이 되려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거래대금입니다. 이 거래대금이 수반돼야 돼요. 그럼 이 거래대금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래야 변동성이, 거래대금이 형성이 돼야 캔들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캔들의 크기가 커지고 방향성이 결정되어지면 뭐 강세의 흐름이 연출될 수 있고, 그럼 이 거래대금의 뭐 대략적인 평균치, 예를 들어서 대략적인 평균치다? 그럼 요 정도는 잡혀줘야 되겠죠. 요 정도는. 그럼 요 기준에서 최악의 경우의 기준이, 최악이라기보다는 뭐 저 정도의, 우리가 70%를 일반적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저 거래가 터질 수는 없으니까, 저 거래대금 매일매일 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70%를 잡아준다 해도 그러면 얼마예요? 거래대금 기준으로 1조 5천억? 1조 5천억이 터져야 돼. 아까의 그 카카오뱅크처럼. 카카오뱅크가 1조가 터지면서 30%대, 예? 30%대 폭등이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1조 5천억, 2조가 터져야 추세 강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현재로서는 그게 터져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럼 일간 단위의 기준에 1조 5천억이 터지려면 일간 단위 기준에서 하루에 얼마? 5천억 거래대금이, 뭐 4, 5천억 거래대금이 이틀 정도, 그러고 나서 2, 3천억 거래대금이 3일 정도, 그렇게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5천억, 4천억, 5천억이 4천억이면은 요 정도 범위고. 그거를 저는 하여간에 그 기술적 분석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 기준을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거래대금하고 안 맞다. 이게 최소 범위입니다. 4천억의 기준. 난 거래대금하고 안 맞다. 난 거래량을 볼란다. 그러면 최소의 거래량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5MA, 20MA. 주봉이든 월봉이든 일봉이든 5개의 캔들과 20개의 캔들의 평균 거래량을 넘기고 양복일 때 그거는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다. 추세 매매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한국항공우주가 4만 원에서부터 아름아름 20% 올랐어요. 근데 오버슈팅이 한 번도 없어. 뭐 그냥 막 하루에 뭐 그냥 막 누구나가 다 들여다볼 정도로 막 10%씩, 예를 든다면 얘의 기준에서 10%씩 막 움직인 그런 거래대금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도 점진적으로 올라가죠. 점진적으로. 그러면 5MA, 20MA 거래량을 부딪히고 양봉으로 나오는 날, 뭐 예를 들면 이런 날이라든가 이런 날, 거래대금은 어느 정도 수반돼 있으니까 그런 날 큰 변동성이 아니라, 야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이 거래량이면 뭐 많이 나와봐야 2, 3%, 3, 4%인데 거래가 터져주고 일단은 양봉이니까 여기서 따라 붙는다. 내일 모레 눌리더라도 1, 2% 눌리고 가면 점진적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서 한국항공우주가 예를 들어서 앞부분의 흐름처럼 우리는 이걸 최소 300만 주에서 500만 주를 잡고 있죠. 300만 주에서 최소 300만 주에서 500만 주가 터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변동성 7%에서 10%를 본다 이거예요. 얘가 10% 이상 막 쭉쭉 올라간 적은 제한적이니까. 이 거래가 나올 때 오버슈팅으로 보고, 다행히
극대형주인데 수급이 밋밋한 게 아니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게 3% 정도 들어온 겁니다. 앞부분에 이미 10% 외국인 매집이 있고 5%는 기관들이 나갔어요. 그 15% 매집에서 기관들이 5% 나가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기관 매도 끝나고 난 다음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외국인이 지금 한 12, 3%를 샀어. 이거를 점진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경우는 점진적인 흐름을 보겠다. 아니, 대형주가 안 좋은 종목이 없어. 어? 우리는 분명히 시장을 윗방향으로 본다 했고, 지수도 지금 검은 색깔 종가 선 차트 윗방향이고, 그럼 얘도 오르겠지. 당연히 오르겠죠. 비아냥되는 게 아니라 오르죠, 당연히. 시장이 오르는데 얘가 왜 못 올라? 오릅니다. 오르는데, 그렇게 해서 따지려면은 OMA, 20MA 거래량을 수반하고 양봉일 때 추세 매매로 볼 수 있는 거고, 변동성, 야 이거 앞부분처럼 막 이렇게 쭉쭉쭉 뻗어 올라가야지, 낙폭과대 아니야, 이렇게 올라가야 돼 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거래대금 주간 단위에서 1조 5천억, 2조는 터져야 된다. 그러면 하루 기준에 4, 5천억이 무조건 터져야 된다. 지금 뭐 어찌됐건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2천억씩 터져요. 2천억씩 터져. 그게 더 터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없으면 안 된다. 결론, 결론. 정리의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정리. 매도하셔서 나머지 종목군들 뭐 좋으신데요, 뭐. 근데 그 기준에 이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쪽도 더 들여다보시는 게 옳다. 결론은 네이버 정리의 기준으로 잡아드립니다. 회사가 나빠서도 아니고,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변동성이 나오